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글쓰기를 위한 준비운동 7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소통 방식으로서의 말하기와 글쓰기. 두 번째는 모든 글쓰기는 스토리텔링이다. 세 번째, 소셜미디어는 글쓰기 학교이자 놀이터이다. 네 번째, 좋은 글을 쓰려면 좌절과 친해져야 한다. 다섯 번째, 글쓰기를 위한 맞춤법을 공부한다. 여섯 번째, 모든 글은 미디어에 쓰여져 사람들에게 읽혀진다. 일곱 번째, 자신의 독자 커뮤니티를 만든다 등입니다. 이렇게 7가지를 추린 것은 그동안 글쓰기나 작문에 관한 그 많은 자료나 책들을 제가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저자로서 활동하면서, 그리고 글쓰기를 연습하는 오랜 그 경험적인 그런 결론들을 추려서 한 7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준비 운동을 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본격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소통 방식인 말하기와 글쓰기에 대한 일종의 관점 내지는 철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왜 글쓰기를 할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말과 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은 그야말로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글은 그것을 적어놓은 하나의 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쓰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글쓰기에서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글쓰기를 통해서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공개적으로 소셜미디어든 아니면 언론사든 아니면 웹사이트든 블런치든 이런 곳에 글을 쓰는 것은 우리가 글을 씀으로써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돼 버리고 왜 쓰는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보고서죠. 어떤 그 커다란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거나 아니면 행사가 있었거나 아니면 정기적인 어떤 그 사업이 운영이 있었거나 이럴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보고서라든가 또는 시장에 대해서 예상을 하거나 이런 걸 쓰게 되죠. 자, 그거를 쓰는 이유는 그것을 회사 조직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글을 쓰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귀는 사람과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또는 편지를 주고받거나 이런 것들조차도 중요한 글쓰기의 행위죠. 결국 글쓰기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관점에 대해서 되게 그 관점을 갖는 것이 본격적인 글쓰기의 첫 번째 준비 운동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글쓰기는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동화나 어떤 옛날 이야기나 또는 소설이나 이런 곳에서만 나오는 것이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스토리의 의미를 좀 넓게 보자면 모든 글은 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내는 레포트에서부터 회사에서 내는 보고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문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텍스트로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문서들은 그 나름대로 기승전결이 있죠. 기승전결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디어에서도, 그러니까 방송, 신문, 잡지사 이런 곳에서도 스토리를 가진 글,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이 살아있는 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겠죠.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 글의 그 중요성을 맨 먼저 깨달은 부분은 사실 언론사 기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 블로거라고 이야기하는 되게 인기 있는 블로거들 또는 이제 그 페이스북 사용자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팔로워나 친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공통점은 그 안에서 아주 많은 스토리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이야기에 몰입하는 그런 좀 근본적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그 사람의 글을 읽고 꿈 같은 세계에 빠져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자의 설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몰랐던 지식과 정보를 어떤 체득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 사람만의 어떤 환상적인 세계에 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슬프고 기쁜 소식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어떤 친구로서의 감정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스토리라고 하는 관점, 글 쓰는 데 있어서는 항상 스토리텔링이라는 관점, 스토리라는 것은 하나의 스토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은 이것을 텔링이라고 하자면 스토리를 풀어내는 그런 작업, 글쓰기 작업이라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다라는 관점. 그렇게 생각한다면 글을 좀 더 무미건조하게 쓰거나 아니면 단편적인 정보를 그냥 기술하는 걸 넘어서서 거기에 재미를 두고 사람들을 빨려들 수 있게끔 그렇게 쓰는 글쓰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두 번째인데, 결국은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될까? 글쓰기의 스토리텔링은 유명 작가, 그러니까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작가 또는 저자들의 글을 배우는 것이 사실 영원한 교과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사회에 굉장히 뛰어난 작가들은 또는 뛰어난 저자들은 대부분 그 분야에 어떤 많은 그 공부를 했거나 많은 경험을 했거나 그런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많이 유명해진 것은 글을 또 그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글을 잘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책이나 글을 많이 읽는 것이 그 사람들의 스토리텔링 방법을 배우는데 되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런 데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기자들한테 배울 점들은 그들이 기사를 쓸 때 그 정확성, 명료성, 간결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글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고 명료해야 되고 간결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 작가, 그러니까 문학 작가, 웹소설 작가 이런 사람들의 글을 보다 보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그냥 단순하게 읽는 사람으로서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내가 글을 쓰려고 그러는데 어떤 점을 배울까 이런 관점에서 그런 웹소설이든 일반 소설을 보다 보면 훨씬 배우는 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모든 글쓰기는 스토리텔링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세 번째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셜미디어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는 대체로 페이스북, 그 다음에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트위터, 유튜브 이 정도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글쓰기,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소셜미디어가 글쓰기 학교이자 놀이터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야말로 소셜미디어가 되면서 사람들이 글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곳에도 사람들이 짧은 글을 쓰는데 그 글들이 굉장히 그 감동적인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 글은 우리가 글을 잘 썼다기보다 잘 쓴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을 잘 이렇게 구성해서 사람들의 공감이 있게 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를 하는 어떤 소셜미디어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블로그와 페이스북이 전형적인 것 같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짧은 글을 주로 쓰죠. 그래서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페이스북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글을 써서 교감하는 것을 일상적인 훈련처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큰맘 먹어야 되긴 하지만 블로그를 해서 자기가 일상들을 이렇게 꾸준히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일기 쓰는 사람들의 문장력을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과거처럼 종이 일기에다가 일기를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자기 일기 같은 거를 일기처럼 글을 이렇게 계속 써서 올리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글쓰기를 위해서 굉장히 권장드린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소셜미디어는 글쓰기 학교이다.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는 그 미디어의 특성상 우리가 되게 쉽고 재미있게 쓰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쓰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저기가 재미있게 쓰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쓰는 기술들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 되게 나름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자, 그렇지만 소셜 미디어 잘 모르는데, 페이스북 잘 모르는데, 네, 블로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겨내야만 우리가 글 쓰는 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야든지 간에 전문가들은 다 어려워요. 자, 점점 우리 사회가 전문가들이 대접받는 사회로 점점 변화하고 있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좌절과 공부를 통해서 계속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제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사용법들을 자꾸 익혀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나는 페이스북이 싫어, 나는 블로그가 싫어, 이런 분들은 참 글쓰기가 깜깜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서도 누군가 본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식하게 써기 때문에 그냥 늘상 쓰면서 늘어나는 거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도 쓰면서 자기가 이렇게 조그만 글거리들을 거기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조금 이렇게 써보면 사람들이 이런 소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네. 그러니까 우리가 글쓰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나 보더라도 재미있는 어떤 주제나 소재를 잡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주제와 소재는 재미있다라고 해서 남들도 재미있지는 않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다 글을 이렇게 쓰다 보면 나는 그렇게까지 재미있지 않은데 사람들은 매우 재밌어하는 주제와 소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을 익혀 나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면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영감, 여기서의 영감은 노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어떤 영적인 어떤 아이디어, 번뜩이는 아이디어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사람들은 그런 영감이 있어야 내가 글을 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좀 과장된 얘기고요. 어떤 영감이 있어서 글을 쓰기도 하지만 글을 쓰다 보니까 영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사실인데, 글을 쓰면서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뭐 글을 쓸 때 뭐 아이디어가 생기고, 아이디어를 해서 내용을 구상을 하고, 내용을 구상한 걸 갖고 자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 출판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했지만 이 순서는 아주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글을 먼저 쓰다 보니까 글을 막 쓰다가 보니까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그 다음에 글을 쓰다 보니까 조사를 하게 되고, 이게 막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순서는 기계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등산에 관한 글을 꾸준히 쓰는 것, 또는 내가 등산을 갔을 때 그 산에서의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적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글쓰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정말 작심하고 아주 큰맘 먹고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글 쓰지 말고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재미로. 왜냐하면 내가 등산을 좋아하는 지금 시기에 내 등산의 경험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경험은 다시 되살리기가 힘들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글쓰기에서는 여기는 놀이터이지 정말 엄숙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숙주의와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거, 이것이 제가 세 번째로 말하는 준비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좋은 글을 쓰려면 좌절과 친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또는 뭐 작가가 되고 등단하지 않더라도 그냥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탁구를 되게 좋아해요. 자, 탁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 탁구 선수가 돼야 되는 건 아니죠. 탁구를 좋아하지만 저는 탁구 선수가 될 계획이 전혀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탁구가 좋아서 자주 칩니다.
이거는 탁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탁구를 즐길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탁구는 그만큼 재미있고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하기에 되게 좋은 스포츠이거든요. 자,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기타도 내가 가수가 되지 않더라도 기타를 배울 권리는 있는 거고 기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탁구도 기타도 피아노도 처음 배울 때 잘 안 되거든요. 그 좌절을 견뎌내셔야 돼요. 그 좌절을 견뎌내야만 그 탁구와 기타와 피아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쓰기에서도 이제 글쓰기도 계속 제가 일상적으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다 매일 쓰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계속 해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면 자기가 조금씩 늘거든요. 글쓰기는 늘어요. 글쓰기를 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한테 타고나고 이런 건 없어요. 글쓰기는 자기가 많이 연습하고 그런 것만큼 느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탁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탁구를 얼마나 자주 치느냐, 그다음에 거기 탁구의 규칙도 좀 익히고 그러면서 이게 쳐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늘어나가는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잘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탁구 처음에 잘 안 되거든요. 이 공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고 맨날 넘어지기나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좌절을 이겨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말 우리가 이제 위대한 작가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작가들도 그런 좌절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겪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제 비틀즈인데 비틀즈 음악 들으면 저는 평생 비틀즈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막 그런데 이런 정말 위대한 가수 이들조차도 정말 처음에는 이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정말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스티븐 킹 작가도 저 되게 좋아해요. 이분 소설도 많이 보고 이분 소설에 기반한 영화도 많이 봤는데 미절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미절이라고 어느 날 되게 유명한 작가가 어디 가다가 뭐 교통사고를 당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사람을 구한 사람이 하필 그 소설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떤 여자분인데 그분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잡힌 거죠. 이제 구해주긴 했는데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제 막 소설을 억지로 써야 되는데 되게 무서워요. 근데 약간 무서운 얘기인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분이 엄청나게 성공한 작가죠. 근데 이분도 정말 소설이 어디 출판도 되지 않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원고를 그 부인이 이제 가져다가 설득해서 어떻게 돼가지고 낸 책이 처음으로 성공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또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가 뭐 마약에 빠졌다가 그러다 결국은 가족과 친구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말려가지고 또 이제 다시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냈죠. 사실 이 예술은 정말 고달프어요. 항상 고달프고 좌절의 연속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는 견뎌내야만 예술에서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결국은 글쓰기도 예술이거든요. 자, 글쓰기가 뭐냐면 저는 글쓰기가 되게 대중적인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해야 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쓰기를 위한 맞춤법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되게 누누이 강조를 한 건데 한글 맞춤법이 있어요. 한글 맞춤법은 짧게는 되게 핵심적인 내용은 한 3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한글 맞춤법을 인터넷에 쳐보시거나 그러면 다 나오거든요. 보면 거기에 어떤 맞춤법의 원리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어가면서 적어도 이게 틀린 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한글 맞춤법 설명이 되게 어렵거나 이러진 않아요. 한번 중고등학교 때도 그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맞춤법도 자꾸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사람들이 맞춤법이 틀린 글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글쓰기라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좀 설명드려요. 여기 나와 있듯이 국립국어원에는 사전도 있고요. 상담도 해줘요. 심지어는 여기로 전화 걸면은 틀린 말 이런 것도 체크를 해줘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많잖아.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맞춤법에 기반해서 이렇게 글의 문장을 바로잡는 작업을 교정교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판사의 편집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년 이게 지금 8판이 아닌 것 같은데 매년 열린 책들의 편집 매뉴얼이라는 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책에는 이러한 이렇게 오탈자를 잡아놓은 이런 목록들이 책으로 매년 나와요. 굉장히 싸게 나오더라고요. 4,000원인가 5,000원 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 여기에 보면은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설명이 너무너무 잘 돼 있거든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본격적인 글쓰기를 위한 준비 운동 여섯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점이에요. 모든 글은 미디어에 씌워져서 사람들한테 읽혀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글이라는 것은 항상 미디어에 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만을 위한 글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블로그에다 하든 어디다 하든 사람들은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어디 공책에다 써놓더라도 그건 누군가 나중에 볼 수도 있는 글이잖아요. 완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글쓰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뭐 제안서,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정 직종은 뭐 그런 걸 안 하겠지만 어떤 많은 직종, 그리고 특히 영상, 광고, PR 이쪽 직종 같은 경우는 정말 글쓰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남들한테 공유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단 점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글쓰기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규칙을 배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미디어에 쓰여져서 된다. 우리가 만약 종이책을 낸다, 이건 종이책이라는 미디어에 실리는 거고, 전자책을 낸다라고 하면은 전자책이라는 미디어에 우리의 글이 실리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글은 항상 미디어에 실리는 걸 전제로 쓰여진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될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7번째 준비운동으로서 글쓰기는 작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독자 커뮤니티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저자들이 대부분 페이스북에서 활동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트위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 주변에 자기와 생각을 공감할 수 있고, 나의 어떤 그 세계를, 나의 작품 세계 또는 나의 글 세계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작가들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그러니까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유명인,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급이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어떤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확산된 지금의 환경에서는 유명인이 아니라도 나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공감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런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 블로그를 만드는 건 되게 권장할 만한 사항이에요.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글을 써나가는 것,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한 것을 갖고 그렇게 쓴 것을 자기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딴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는 작업도 글 쓰는 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자기의 어떤 주제에 맞는 어떤 그룹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면서 활동하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출판사들조차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책을 홍보하고 이벤트를 하거나 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유혜랑 작가 같은 경우도 트위터에서 엄청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작품 발표라든가 작품이 출간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소통 방식으로서의 말하기와 글쓰기라는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글쓰기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 글쓰기를 위해서 되게 좋은 자세이고 노하우이다라고 하는 점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를 글쓰기 학교이자 놀이터로 활용하라는 말씀, 그
그 다음에 좋은 거를 쓰려면 좌절과 친해져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글쓰기를 위해서는 맞춤법 꼭 공부하라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글은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읽혀진다라는 관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만의 독자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활동하라는 점들, 이런 점을 제가 이제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준비운동으로서 7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보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본격적으로 글을 쓰시는데 이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또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